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미정입니다. 이번 강의는요, 우리가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크고 작은 실패들의 결실을 보게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가보개혁부터 시작해서요, 대한제국기의 광무개혁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출주제 45고요. 가보개혁부터 을미개혁 내용을 좀 먼저 보시도록 할게요. 가보개혁이 추진됐던 시기는 여러분 우리 아파트에서 공부했었던 동학농민운동 그 파트를 여러분들 다시 떠올리셔야 돼요. 이 파트에서 결국에는 이 동학농민군이 전주성까지 점령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관군 쪽에서는 청나라의 군대를 요청해서 부르게 돼요. 동시에 텐진 조약에 따라서 누구도 왔다? 일본군도 쫓아오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실 이제 전주 화약을 통해서 정부 쪽하고 그다음에 이 농민군 쪽하고의 화의를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이들의 군대는 필요가 없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이 어떻게 했다? 경복궁을 강제로 침입해서 들어오게 됐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근대화를 추진시켜 주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 당시에 전주화약을 맺을 그 무렵쯤에 우리 쪽에서는 개혁, 농민군에 대한 어떤 개혁의 요구를 받아들여서요. 교정청이라고 하는 기구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요. 일본 쪽에서 추진하는 개혁기구를 따로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출발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가보개혁과 을미개혁은요. 개혁이 추진되는 이 추진의 배경과 그다음에 개혁의 내용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보시면 좀 수월하세요. 이걸 같이 합쳐서 보게 되면 막 내용이 뒤섞이는데요. 여러분 요걸 이제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1차 가보개혁기 때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좀 내용부터 볼게요. 추진 배경부터 좀 살펴보게 되면 1차 가보개혁기 때는 일본은 동시에 당시 일본이 굉장히 바빴다. 왜냐면요. 우리 한쪽으로는 우리 근대화 시켜주겠다라고 하면서 가보개혁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쪽으로는 아산에 정박하고 있는 청나라의 군함을 일본이 쳤어요. 이게 바로 청일전쟁의 시작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청일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음과 동시에 가보개혁을 추진하고 있었던 상태였다. 그래서 사실은 일본은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았어요. 이 1차 가보개혁을 추진하게 되면서는요.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기구를 세워놓고요. 여기서 모든 법안을 처리하게끔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1차 가보개혁기 때는 군국기무처가 있었다. 여러분 요거 교재에 있으셔도 별도로 따로 정리하시면서 꼭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군국기무처가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이 개혁을 추진하게끔 하는데 일본으로부터의 반발심은 좀 이렇게 약화시킬 수 있는 존재, 이런 존재를 위에다 올리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흥선대원군이었어요. 흥선대원군. 그래서 당시 이제 흥선대원군을 섭정으로 하는 1차 김홍집 내각이 구성이 됩니다. 김홍집 역시요 개화파의 성향을 가진 일원인데요. 약간의 이제 온건개화파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정부 쪽에 어떤 개혁의 어떤 안들을 굉장히 지지하고 있는 그런 온건개화파의 인물이었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어떤 이 내각의 어떤 책임자로서 올리기에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볼 수가 있었다. 그리고 주변으로부터도 일본으로부터의 어떤 거부감 같은 것들을 조금은 이렇게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을 처음에는 안 친 거예요. 그래서 이 군국기무처는 법안을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단기간 안에 많은 내용들을 빠르게 이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추진을 시키게 됩니다. 군국기무처. 자, 그 다음에 2차 가보개혁이 추진이 되는데요. 자, 이 2차 가보개혁이 추진될 때 청일전쟁의 어떤 전개 과정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때는 청나라하고 일본에서 이 일본이 승기를 잡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청일전쟁에서 주도권을 잡은 이 일본이 본격적으로 2차 가보개혁에서는 조금 이렇게 입김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보시면 군국기무처는 이 시기에 오게 되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제 전반적인 틀이 됩니다. 그래서 2차 가보개혁기 때 군국기무처가 주도해서 개혁안을 통과시키고 결정할 때 이렇게 가면 틀리는 내용이에요. 이 시기에 오게 되면 군국기무처는 없어져요. 자,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도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사실은 이용한 거죠. 자, 그 다음에 1차 김홍집 내각. 자, 여기서 2차 김홍집 내각.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친일 성향의 박영효 연립내각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조금 더 주도하는 그런 개혁안을 만들어가면서 추진할 수 있었다. 이게 바로 2차 가보개혁이고요. 자, 우리가 편의상 3차 가보개혁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가보년에서 을미년으로 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시기 을미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을미개혁이 추진되는 당시의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청일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하게 된다? 일본이 승리를 하게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82년 이모군란, 84년 갑신정변, 그다음에 뭐 85년에 뭐 영국의 거문도 사건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청나라와 일본, 그다음에 열강들의 어떤 굉장히 우리 한반도를 침입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국제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결국에는 거기에서 첫 번째 이 일본이 청나라를 넘어선 거예요. 이 청일전쟁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청나라하고 일본하고는요.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요동지역. 이 요동반도를 누구에게? 일본에게 할양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게 돼요. 청나라의 요동반도를 일본에게 넘긴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조약으로 인해서 깜짝 놀란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 러시아입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3구 간섭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러시아를 주축으로 하는 프랑스, 독일, 러프독의 바로 삼국 간섭이 들어오게 되면서 일본이 이 요동을 차지하게 되면 청나라를 위협할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일본이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위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이 가져갔던 이 요동반도를 삼국 간섭에 의해서 이걸 다시 뱉어내게 돼요. 다시 반환을 하게 됩니다. 요동반도를. 그런데 이러한 어떤 외교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중재하면서 뭔가 일본의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이렇게 저지하려고 하는 이런 외교를 뒤에서 누가 이거를 주도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당시의 중전이었던 민씨, 우리가 이제 명성황후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이 명성황후가 이런 상황을 주도했다라고 이제 일본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삼국 간섭 이후에요. 이 명성황후의 침실을 당시에 일본 공사였던 미우라가 주축이 돼서 이 침실로 침입을 해서 이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한 나라의 어떤 국무를 시해하게 되는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 터지게 돼요. 자, 일단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고요. 삼국 간섭을 맺게 되면서 당시에 어떤 내각, 이 개혁을 추진하는 우리가 을미 개혁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제 어떤 내각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자, 요때 요거는 제가 빨간색 말고 이렇게 갈게요. 3차 김홍집 내각이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구성되는 내각은요. 약간의 칠러적 성향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완용, 이범진, 이런 인물들이 주로 들어가 있는 3차 친러적 성향의 내각이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1차 개혁, 2차 개혁, 그 다음에 요게 다시 이제 을미 개혁으로 3차 개혁으로 넘어가는 좀 상황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후에 을미 사변이 터지게 된다는 거.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터지게 된다. 굉장히 잔인하죠. 한 나라가 다른 지금 한 나라의 어떤 국모를, 그것도 궁궐을 침입해가지고 이 국모를 시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라고 하는 일은 굉장히 사실은 국제사회에서도 아주 지탄을 받을 만한 굉장히 쇼킹했던 사건이 바로 을미 사변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을미 사변 이후에 4차 김홍집 내각이 구성이 되면서
다시 이 칠러 성향의 어떤 이 구성됐던 이 내각이 다시 친일적 성향의 4차 김홍집 내각으로 구성이 되면서 바로 을미 개혁이 추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게 일련의 과정에 어떤 우리가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어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이제 마지막 과정을 보시게 되면요. 을미 개혁을 추진하다가 결국에는 이 고종이 사실은 같은 공간 안에서 자신의 아내 중전이 이렇게 시해당하는 것을 같은 공간에서 겪은 거잖아요. 경복궁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신하게 되는 이제 아간 파천이 일어나게 되면서 을미 개혁은 이제 중단이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추진의 배경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런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1차 가보개혁의 내용, 그 다음에 이런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2차 가보개혁의 내용,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일어났던 을미개혁의 내용, 요거를 보시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우선 1차 가보개혁이에요. 1894년. 여러분, 요게 가보년이에요. 94년. 그래서 이 가보년에는 굉장히 일어났던 일이 많죠. 가보개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보농민운동도 있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동학과 농민이 만난 동학농민운동이다. 요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그게 다 같은 해에 일어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자. 여러분, 저 가보개혁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타의적으로, 이 타율적으로 일본에 의해서 좀 급하게 추진된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그런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한쪽 측면에서는 이렇게 쭉 들어와 있는 개혁안들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거는 일본만이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했다라고 보기에는 또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그 전에 동학농민군들이 제시됐던 패전개혁안이나 그 다음에 그 전에 갑신정변, 이 엘리트층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 혁신정강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돼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보개혁의 개혁 내용안을 두고 굉장히 이제 좀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너무 일본의 성향 많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일본에 의해서 이거는 타의적으로 한 것이다. 근데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제 이런 어떤 평가들이 있어요. 자, 1차 가보개혁을 보시게 되면 우선 청나라의 연호를 폐지하고요. 우리가 청나라로부터 이렇게 사대하고 했었던 어떤 그런 외교 관계를 탈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1차 가보개혁에. 그러나 이거는 이제 어쨌든 그 일본이 이 청나라를 의식한 측면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 그 강화도 조약 처음에 맺었을 때요. 조선은 자주국이다 라고 하면서 이 청나라를 의식했던 그런 부분들하고의 어떤 좀 연장선상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개입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개국기원을 사용하였다. 요거 보세요. 개국기원, 나라를 열었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청나라의 연호 폐지하고요. 청나라하고 사대하는 관계 폐지하고요. 우리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음 열렸던 이 조선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92년 여기를 원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원년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1894년까지 계산을 해서 보게 되면 지금 요 시기는 약 503년 정도, 개국기원 503년이 돼요. 이런 식으로 가자. 자, 그 다음에 행정기구를 개편을 하게 됩니다. 의정부에다가 권력을 집중시키고요. 이거 조선에 이제 만들었던 행정기구죠. 의정기구의 권력을 집중시키고요. 그 다음에 행정기구를 6조에서 어떻게 간다? 8아문으로 개편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호, 예병, 형공 이렇게 각 부처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8개로다가 8아문으로 다시 구성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예시를 하나 들어보게 되면요. 자, 이쪽으로 좀 볼게요. 이 1차 가보개혁에서는 의정부 그대로 있습니다. 의정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그 의정부 밑에 원래 요거는 이제 조선의 모습이잖아요. 조선의 통치 기구의 모습이죠. 그런데 요 6조를 어떻게 했다? 8아문으로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정부하고 8아문으로 이렇게 개편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하나만 좀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6조 같은 경우는
재정을 담당하는 게 호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 파라문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거 우리 뭐 내신이나 그다음에 한국사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익숙한 용어예요. 자, 탁지 아몬입니다. 재정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오게 되면 재정을 담당하는 기구는 탁지 아문이 됩니다. 요렇게. 자, 다시 오실게요. 자, 과거제를 폐지합니다. 저걸로 그렇게 뭐 인재 등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저 방법이 그렇게 탁월한 것 같지 않다. 우리 뭐 그 전에 계속 뭐 여러 가지 이제 유교 경전을 읽고 그 경서에 능통하고 이거 3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게 하고 이거 이렇게 공평하게 아주 똑똑한 인재를 뽑아내는 방법으로 그렇게 적합한 것 같지 않다. 요거 근대식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 구별 없이요. 결국 우리가 저 과거제라고 하는 것도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시기에 오게 되면 가보개혁이 근대화로 가는 이 시기로 들어가게 되면 신분 구별 없이요. 우리 오늘날의 공무원을 이렇게 채용하는 그런 시험처럼 새로운 관리 임용 제도를 실시하는 그런 법안들이 들어오고요. 자, 그 다음에 재정. 너무 여기저기 재정을 다루는 기구가 분산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탁지 아몬이 재정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할하도록 한다. 탁지 아몬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자, 경제제도 보시면 은본이제를 채택한다 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화폐를 찍어내는 데 있어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은의 양만큼 거기에 대한 기준점에 맞게끔 화폐를 계속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를 찍어내는 그 기준이 은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회개혁 파트에 있어서는 공사노비법을 혁파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물론 오늘날에도 현대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차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근대 사회에서는 보시면 이렇게 법적으로 아예 대놓고 모든 생활 부분이나 그다음에 뭐 관직에 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예 법적으로 존재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양반 계층 일반 어떤 그 법적으로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양반을 포함한 양인들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의무가 없고 사실은 사유 재산으로서 사고 팔고 이렇게 매매의 대상이 되는 이런 노비들이라고 하는 이 존재 이런 어떤 법적인 존재가 완벽하게 철폐가 되는 법적으로 철폐가 되는 시기가 언제냐? 그게 바로 가보 1차입니다. 가보 1차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한다.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낡은 관습이죠. 여성이라면 처음 남자 혼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남자가 이제 사망을 할 경우에 남편이 사망을 할 경우에 끝까지 그 지조를 지켜야 된다. 정절을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런 가치관이 있었는데 그래서 당시에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재혼을 하게 되면 재혼을 할 수는 있지만 재혼을 하게 되면 당시에 거기서 나온 자제가 굉장히 차별을 받는다든지 문과 응시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제약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의 차별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가보개혁기에 오게 되면 과부의 재가를 허용해라 라든지 그다음에 연자제. 요거는 만약에 이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 그다음에 나의 친족, 나의 이웃까지 연자제를 적용을 시킨다. 그다음에 또 조혼, 너무 지나치게 일찍 혼인을 시켜서 예를 들면 이제 남자 쪽에 시집을 가게 되면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나이 어린 여성들이 그래서 이런 조혼과 같은 봉건적인 악습들을 철폐하게 된다. 자, 보시면요. 1차 가보개혁기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낡은 관습을 철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차 가보개혁기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박영효. 일본에서 귀국한 다음에 이 일본의 입김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친일적 성향의 이제 연립내각이 구성이 되는데 자, 이게 여러분 1차 가보개혁에서 2차 가보개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에요. 고종이 종묘 앞에 나와가지고요. 독립서고문을 바치고 홍범14조를 반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독립서고문과 홍범14조 안에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문구는 대략 이래요. 우리가 더 이상 어떤 그 청나라에 의존하는 이런 어떤 관행을 버리고
또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강대국에게 의존하는 이런 어떤 형태들을 버리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독립한다라고 하는, 바로 선다라고 하는 내용의 문구가 들어가게 돼요. 이거는 사실은 일본의 조금의 약간의 이제 강압에 의해서 고종이 종묘에 나와서 저걸 읽게 되는데요. 1차 가보개혁 시기 때 추진되었던 가보개혁의 내용안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고종이 직접 이 민중들의 앞에 나서서요, 저 홍범 14조를 반포하게 되면서 내가 본격적으로 이러이러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조금 어떤 자발적으로 이런 개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렇게 반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막상 이 홍범 14조 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1차 가보개혁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저 홍범 14조가 반포됐다라고 하는 게 딱 만약에 사료로 제시가 되면 요거는 2차 가보개혁기로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자, 의정부를 내각으로 개편을 하게 됩니다. 조선시대 때 만들어졌던 이 중앙행정의 최고기구였던 이 의정부가 내각으로 개편을 돼요. 의정부가 언제 폐지가 됐느냐? 그러면 바로 2차 가보개혁기 때 폐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게 내각 체제로 바뀌게 되고, 팔아무는 뭐로 바뀌냐면 칠부로 개편이 됩니다. 일부의 기능이 이제 통폐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요. 자, 요게 1차 가보개혁기 때 요렇게 이제 의정부하고 파라문 체제 요렇게 들어갔는데요. 요게 2차 가보개혁기 때로 넘어 들어가게 되면서는 이 의정부가 어떻게 된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내각 체제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파라문은 어떻게 된다? 칠부 체제로 개편이 된다. 그래서 내각 칠부 체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재정을 담당했던 게 의정부와 육조 체제에서는 호조였어요. 자, 그런데 1차 가보개혁기 때 의정부 파라문 체제에서는 탁지 아문이에요. 자, 요 시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재정을 담당하는 기구는 뭐다? 이렇게 됩니다. 탁지 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는 뭐 파라문에 대한 내용들, 칠부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다 들어가 있지만요, 그걸 일일이 다 외우시는 건 아니고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개편이 됐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행정을 개편했다. 지방행정구역을 전국 8도에서 23부로 개편을 했어요. 행정구역을 더 세분화시킨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갖는 의미가 있어요. 8도에는 여러분 조선시대 때 지방관이 파견이 됐습니다. 그 지방관 뭐라고 불렀냐면 관찰사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23부로 더 나뉘어지게 되면서 지방간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2차 가보개혁기 때 내용은요, 어떤 지방에 대한 어떤 권한이 굉장히 줄어든 거, 이런 부분을 좀 포인트를 맞추시세요. 자, 그 다음에 군제개혁이 이루어졌다. 군제 부분에 있어서 일본이 많이 손을 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군대가 우리의 국왕을 보호한다든지 우리의 국가를 보호하는 군대 자체는 많이 키우려는 시도는 하지 않아요. 자, 이 훈련대 같은 경우는 일본 쪽에 입김이 들어간 군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시위대 같은 경우는 우리 쪽에서 좀 보강한 어떤 그런 군대입니다. 이렇게 앞에 시자, 항상 저렇게 시자나 모실시, 그 다음에 안내자나, 그 다음에 아니면은 궁자나 이런 게 붙으면요, 다 우리의 어떤 왕실이라든지 국왕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는 기구나 관청이나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훈련대와 시위대를 설치해서 군제개혁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런데 곧 있으면 이 시위대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뭐만 남냐면 일본이 주름 잡는 이 훈련대만 남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2차 가보개혁기 때 중요합니다. 근대 교육제도를 마련을 하게 돼요. 교육 입국 조서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잘 살려면 그 밑바탕이 돼야 되는 거,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잘 완성시켜 놔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반포하고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학교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 학교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선생님을 키우는 그런 학교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사범대학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성 사범학교 관제 나오고요. 또 외국어 학교 관제 등도 마련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그 관제에 따라서 한성 사범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제가 요 2차 가보개혁의 내용은
지방에 대한 권한을 줄인다. 요거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뭐 지방행정 개편하게 되면서 지방관에 대한 권한도 좀 약화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관찰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지방간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했어요. 뭐가 막강했냐면 행정권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군사권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법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여러분 오늘날 기준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오늘날 예를 들면 경기도가 있어요. 근데 경기도지사가 행정권 말고 군사권이랑 사법권도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다 가지고 있다면 뭔가 굉장히 이제 큰일이 날 수도 있을 그럴 만한 상황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권한을 다 없앱니다. 그래서 행정권만 남겨요. 이 2차 가보개혁기 때. 그래서 사법권하고 군사권을 박탈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사법권이 박탈되면서 그런 어떤 재판의 업무를 사법권을 주로 이제 가지게 되는 그 기구를 별도로 만들게 된다. 그래서 고등재판소, 그다음에 지방재판소를 설치해서 사법권을 지방관으로부터 별도로 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법권을 독립시킨다는 거, 재판소 설립. 자, 다음 을미개혁인데요. 1895년이에요. 94년에서 95년으로 해가 바뀌어서 우리가 을미년에 일어난 을미개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전체적인 줄거리를 잡은 것처럼 을미사변으로 조선 내 영향력을 회복한 다시 친일 내각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개혁의 추진을 강요하게 돼요.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1차 가보개혁이랑 2차 가보개혁의 개혁안을 구분하는 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을미개혁안에 들어오는 개혁 내용은 조금 특징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혼동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또 문제 풀어보시고 하면 금방 이제 숙지가 되실 겁니다. 자, 건향이라고 하는 연호를 제정했다. 그리고 또 군대로는 친위대, 진위대, 친진, 을미개혁 시기 때는요. 우리가 훈련대만 남게 돼요. 결국 이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상황을 겪게 되면서 시위대는 당시에 이제 없어지게 되고요. 이 훈련대만 남는데 그 남는 이 훈련대라고 하는 것만 중앙과 지방의 군대로다가 이렇게 분리해서 만들었다는 거. 을미개혁, 친진위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러분 이 국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국왕을 보호하고 있는 이 시위대라고 하는 이 군대는 언제 다시 나오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뭔가 다시 한번 도약하려고 했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좀 국가를 이렇게 독립적으로 키우고자 했을 때, 그래서 대한제국기 때 다시 이 시위대는 나오게 됩니다. 단발령을 시행하게 된다. 사회면에 보시게 되면요. 이 단발령 역시 당시 사회에 줬던 그 충격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이 유교 지식인들층 부모가 주는 거는 이게 털끝 하나라도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사실 이렇게 나이 많으신 옛날 그 사진이나 이런 것들 좀 보게 되면요. 머리 남성분들도 쭉 이렇게 길어가지고 상투를 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부모가 준 거는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 아주 이런 그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혀 있는데 저 단발령이라고 하는 거는 단발, 이거는 머리카락을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식으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단발령을 시행하자라고 하니까 이제 저기에 굉장히 그 유생층들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단발령으로 인해서 의병이 나중에 일어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의병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을미사변과 국모를 시한 이 을미사변과 그 다음에 이 단발령이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의 커다란 굵직한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면서요. 의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태양력. 우리가 요새는 음력 쓰지 않잖아요. 양력의 그걸 사용을 하게 되는데 태양력을 채택하게 된 게 바로 요 을미 개혁식이고요. 그 다음에 또 소학교. 우리나라의 어떤 최초의 근대식 초등교육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소학교들이 설치가 됐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1차 개혁은요. 좀 이렇게 낡은 봉건적인 간습 같은 거. 예를 들면 노비 제도를 혁파한다든지 가부제가를 허용한다든지 그다음에 기존의 시스템을 조금 바꾸는 거. 이게 뭐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거. 자, 그다음에 2차 가부개혁기로 넘어가게 되면요. 당시에 이 일본이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요. 본격적으로 개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특히 어떤 부분 보시면 된다? 지방에 대한 권한을 좀 낮추고 있는 거. 이런 것들 보세요. 그래서 팔도가
판소가 23부로 조금 더 나뉘어지게 되고요. 지방 간의 권한이 행정권만 남게 되면서 사법권이라고 하는 건 별도 이제 재판소가 독립돼서 나오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을미개혁은요.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된 다음에 나타나게 되는 개혁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뭐 우리 쪽의 입장에서 뭐 양력을 사용한다든지 뭐 소학교를 설치한다든지 조금 어떤 좋은 측면들도 많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저 단발령을 시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어떤 충격적인 사건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서 이 을미의병이라고 하는 의병 활동이 본격적으로 촉발이 됐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연결을 시키시면 되겠어요. 자, 아관파천입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신하게 되는데요. 사실 고종은 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원래는 미국 공사관으로 가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춘생문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 공사관으로 가려고 하는 사건이 이제 실패를 하게 되면서 러시아로 몸을 보호하러 들어가게 되는데 당시에 뭐 고종의 그 신변에 대한 위협이라든지 두려움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너무나 그 잔인무도한 사건이 이제 터지게 되면서 더 이상 같은 그 경복궁 안에 사실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역시 사실은 을미사변도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아관파천이라고 하는 사건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존재하고 이 나라에 왕이 존재해야 되는 궁궐에 왕이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타국의 공사관, 우리나라에 있는 타국의 공사관에 이 왕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있어야 할 자리에 어떤 공백기가 생기는, 사실은 이 상황도 굉장히 사실은 좀 쇼킹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연달아 일어나는 어떤 불운이 계속해서 이제 닥쳐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고종에 대한 이제 일본의 압력이 강해지니까 당시 이제 칠럽하고 러시아 공사 베베르가 함께 고종의 거처를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 아간파천으로는요, 사실상의 어떤 약간의 이제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게 돼요. 일본 쪽에서는 공사관으로 넘어가 있는 이 고종을 바라보고 있고요. 고종은 당시 이제 러시아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어떤 러시아의 이권 침탈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일본과 러시아라고 하는 이 두 세력이 우리나라를 지켜보고 있는 어떤 이러한 세력 균형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네, 아관파천으로 인해서 결국에 이 을미개혁은 중단이 되게 됩니다. 당시에 그 김홍집이라고 하는 이 온건계합파 인물이고요. 갑오 1차 개혁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을미개혁까지 아주 중심은 축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개혁을 추진시켰던 이 김홍집이라고 하는 인물은 결국 마지막에 이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터지게 되면서 친일적인 어떤 인물로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민중들의 그 비판을 굉장히 크게 받게 돼요. 결국 이렇게 어떤 주도적인 개혁안들, 많은 개혁안들을 올리게 되면서 우리의 어떤 근대로 넘어가게 되는 어떤 그런 시점에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지만 마지막에 어떤 그 모습은 굉장히 좀 처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민중들에 의해서 지탄을 받게 되면서 돌을 맞아서 사망을 결국에는 하게 됩니다. 친일 내각이 이렇게 붕괴가 되면서 을미개혁도 중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 해당하는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1894년입니다. 94년, 갑오년이죠. 갑오년에 동학농민운동이 전개되던 상황에서요. 군국기무처가 추진하였던,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요 군국기무처가 추진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1차 갑오개혁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 김홍집 내각, 조훈근지, 뭐 과거제 폐지 등의 내용들이 들어오네요. 대한국 국제를 제정하였다.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이 대한제국이 성립이 되면서 광무개혁, 요게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창설되었다. 처음에 별기군 창설돼서 구식군인이 차별받았던 거, 요거는 근대 초기의 모습입니다. 틀린 거죠. 자, 황제직 속에 원수부를 설치하였다. 요것도 대한제국기로 넘어가겠고요. 자, 청나라의 연호를 폐지하고요.
개국기원을 사용을 하겠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의정부의 기능을 회복시키고요. 비변사를 혁파를 하였다. 요거는 여러분 배운 거죠? 자, 요거는 흥선대원군 시기. 요렇게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요. 여러분, 이 개혁 파트가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서 어렵게 나오면 1차, 2차, 3차의 개혁안을 비교하게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난이도가 좀 떨어져서 좀 하 정도 이렇게 나오면 뭐 예를 들면 점수가 뭐 1점에서 2점 정도 나오게 되면요. 이거 세 개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다른 시대의 사건하고 같이 맞물려서 선택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훨씬 이제 문제는 쉬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난이도를 올려서는 구분하셔서 공부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굵직하게는 그냥 가보개혁기 때 일어났던 사건이 이런 거구나. 요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일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가 보시면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일본이 뭐를 차지했다? 요동까지 차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 가만히 냅둘 수가 없습니다. 누가? 러시아가. 물론 이제 청나라의 입장에서도 이거 가만둘 수 없고요. 러시아가 여기 이제 간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러시아가 간섭하게 되면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다 된 밥이었어요. 요동을 받고 그다음에 만주 지역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루트가 되는데 결국에는 이 요동반도를 청나라에 다시 반환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사실 뭐랑 연결이 되냐면 어떤 이런 외교적인 구도를 만든 인물이 누구냐. 당시에 중전 민씨다. 그래서 일명 이제 여우사냥이라고 하는 암호를 가지고 이 미우라 공사가 침입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을미사변이고요. 이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친일 내각, 4차 친일 김홍집 내각이 다시 구성이 되면서 그러면서 을미개혁이 추진이 되고요. 자, 나와 보실게요. 일본의 통제하에 있던 중앙군의 일부가 의병 진압을 위해 지방으로 출동하자 고종은 이를 틈타서 경복궁에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자, 요게 뭡니까? 요게 아관 파천이죠. 그래서 바로 요 아관 파천 앞에 있었던 요런 상황들 좀 우리가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나 사이 시기. 자, 그럼 보시면 1번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었다. 그건 아니죠. 요거는 여러분 1차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틀리고 자, 니은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하였다. 맞네요. 을미사변. 자, 그 다음에 친위대, 진위대, 을미개혁, 친위대, 진위대, 중앙군, 지방군. 그죠? 훈련대가 나뉘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내용이고요. 리을 보시면 고종이 국외 중립을 선언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러일 전쟁이 촉발되기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주제 46으로 넘어가 볼게요.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인데요. 자, 아관파천이 이루어졌어요. 이거는 제가 굉장히 이 시기는 굴욕적인 사건이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굴욕적인 사건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 제가 연도를 좀 암기할 수 있게 이야기를 드리면 1896년이 됩니다. 굴욕스러운 날, 굴육이에요. 굴육. 자, 그런데 요 이제 1896년에 아관파천이 일어나게 되면서 왕이 있어야 할 자리에 왕이 없다. 그래서 정치적인 공백기가 생긴 거예요. 그 공백기를 메꿔준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가 바로 뭐냐면 독립협회가 되겠습니다. 독립협회. 자, 그래서 보시면 1896년에 아관파천 이후에요. 바로 이제 독립협회가 생겨요.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고종은 약 한 1년 정도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다가 1897년이 되면 다시 환궁을 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독립협회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요때 자, 이렇게 쭉 유지가 되는데 1898년이 되면요. 그러니까 약 같이 이 고종이 환궁에서 돌아오는 이 시점부터 시작해서 약 1년 정도는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고종이 돌아서 이제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면서 이 대한제국과 독립협회가 같이 1년 정도를 머물게 되는데 이 1898년에 이 독립협회를 해산을 시키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본격적으로 1899
9년이 되면 본격적인 이제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게 되면서 광무개혁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맞물리는 시점이 있었고 1년 같이 보냈다가 독립협회는 해산한다. 왜 해산이 됐을까?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배워보는 겁니다. 자, 보실게요. 우선 이 독립협회가 추구했던 거, 바로 이제 이 정치적 공백기를 메꿔줬던 이 독립협회가 추구했던 거는 뭐냐면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몸을 피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 괜히 고종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보호해주는 대가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요. 어느 그 열강보다 이 러시아에 대한 어떤 우리나라에 대한 러시아의 이권 침탈이 굉장히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협회가 조직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런 열강들의 이권 침탈을 계속해서 반대하는 거, 이거를 저지하는 운동, 이런 어떤 운동을 굉장히 많이 벌이게 돼요. 그런데 이 독립협회가 처음에 만들어지는 거는 어떤 아주 이렇게 뭔가 이렇게 특별한 계기로 인해서 시작이 된 건 아니고요. 이 독립협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처음에는 그냥 이 정동 지역, 서울의 정동 지역이에요. 여기에는 당시에 각국의 외교관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개화파 지식인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 어떤 근대의 문물이라든지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주고받았던 어떤 그런 지역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정동 지역에서 처음에 모여졌던 어떤 사교 모임, 어떤 친목 모임으로 시작했던 이러한 어떤 구성원들이 바로 이제 이 서재필을 주축으로 하는 독립협회라고 하는 것을 탄생을 시키게 됩니다. 처음에는 신문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순서를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신문이 먼저 창간이 된다. 그래서 당시에 갑신정변 때 참여를 하죠. 이 서지필이 갑신정변 때 같이 참여를 했다가 결국에는 미국으로 망명을 가게 돼요. 그때 갑신정변이 3.1천하로 끝나게 되면서 다 뿔뿔이 흩어지죠. 근데 이 서지필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거기서 굉장히 어떤 근대적인 사상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배우고 박사학위까지 따서 돌아오시게 됩니다. 이 서지필이 귀국해서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어떤 최초의 민간신문이에요. 근데 이 민간신문 어떤 그 영어 버전과 그다음에 한글판과 이런 것도 이제 두 가지로 나오게 되는 어떤 그런 민간 신문이 처음으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독립신문, 서재필, 윤추호 등이 자주 독립국가 건설을 목표로 독립협회가 창립이 되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독립이란 어디로부터 독립이 되느냐? 일단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이에요. 자, 그런 것들이 좀 주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자, 우리 이 독립협회가 요구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세 가지로 분류해서 나눠서 살펴보게 되면요. 자, 우선 자주 국건입니다. 우리의 이권 침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시점에서 우리의 국권을 지키자라고 하는 어떤 자주 국건의 내용들 계속해서 이제 주장하는데요. 당시 이렇게 보시면 이권 수호 운동, 그래서 러시아가 저령도, 당시 이제 부산 일대 석탄 기지입니다. 여기를 빌리려고 하는, 조차하려고 하는 요구를 또 저지하려고 했다. 러시아가 부산 일대까지 쭉 내려와서 이 지역을 침탈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요구를 또 저지하려고 하는 운동, 그다음에 또 한러은행, 금융권까지, 우리의 금융권까지 침탈하려고 하는 이런 한러은행, 이런 것도 이제 폐쇄와 또 러시아의 재정고문, 철수 등의 요구들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성공을 많이 시키게 돼요. 자주 국권, 우리의 국권을 수호하려고 하는 노력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유 민권입니다. 민권을 신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에요.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려고 했다.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언론, 집회, 뭐 출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자유를 보장하는 거, 그리고 또 무엇보다 참정권이에요. 정치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에 대한 보장,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어떤 내용들이요, 뭐로 연결이 되냐면 결국엔 정치적인 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그걸 독립협회 쪽에서 요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스템에 대한 어떤 개혁을 하게 되려면 이렇게 이제 어떤 이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거는 민중 집회입니다. 민중들끼리 모여서 했던 이제 집회고, 여기서 이제 민권 신장을 뭐 추구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뭐 토론도 벌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연설도 하고 했던 건데,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시스템을 고치려고 하면 누가 들어와야 되냐면 관리가 같이 들어와 줘야 되겠죠. 그래서 관료하고 민중하고 같이 이렇게 개최한 것이 관민공동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들의 어떤 협의안이 결의된 것이 헌의 6조안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역시 고종의 재가를 처음에는 받아요. 물론 이게 다시 다 실패로 돌아가지만 처음에는 이게 고종한테 수용이 됩니다. 이후에 이제 고종이 1898년에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면서 그때 이제 맞물리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이 97년에서 98년에 바로 요 시점이에요. 독립협회가 해산되게 되는 어떤 그런 그 시점에 헌의 6조를 고종이 재가를 했는데 제가 받자마자 독립협회는 얼마 안 돼서 해산이 됩니다. 이 개혁의 내용이 궁금하시죠? 굉장히 급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요. 헌의 6조의 내용,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피고의 인권을 존중하라. 그 다음에 국가가 쓰고 있는 예산과 결산에 대한 내용을 인민에게 공표해라 라든지, 그 다음에 뭔가 어떤 거에 대한 논의를 의정부에 있는 어떤 그런 이런 구성원을 통해서 함께 의논하고 결정해라 라든지 이런 식의 굉장히 급진적인 내용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 독립협회가 추구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까지 들어가느냐, 그게 바로 입헌 군주제, 즉 군주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있지만 왕 역시 법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제약을 받는 이런 입헌군주제를 지향하고자 했다는 점, 그런 것들이 사실은 고종의 입장에서, 왕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어떤 시도들이 굉장히 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체제 변화로 느낄 수가 있었겠죠.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자강 개혁입니다. 스스로 나라가 강해지는 개혁들이에요. 여러 가지 계몽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정치적인 어떤 시스템, 그래서 의회가 설립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도 이 자강 개혁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독립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요, 독립문과 독립관, 요거는 독립협회의 상징이 되는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청나라를 맞이했던 영은문과 그다음에 사신을 접대했던 모화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없애고요, 독립문과 독립관을 건립을 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 독립협회가 해산되는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요, 진보적인 박정양 내각이 수립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 관민공동회를 주축으로 해서 정치적인 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중추원 관제를 반포를 했다. 이 중추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보개혁기 때 저 중추원이라고 하는 어떤 그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이 중추원은요. 그런데 국가에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문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중추원이라고 하는 기구를 얘를 개편을 해가지고요, 뭘 만드냐면 우리 오늘날의 의회처럼 이거를 활용하자. 그래서 이 의회를 설립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을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되냐면,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조금 설명을 더 들어가게 되면 의회를 설립해서요, 당시 이제 관민 쪽에서 25명, 이 독립협회 쪽에서 25명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최초의 어떤 의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고종의 입장에서 위협적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이야기까지 꾸며지게 되냐면 익명서 사건이에요. 당시에 박정향, 진보 내각이었던 이 박정향이 당시에 이 왕정 체제를 무너뜨리고요, 대통령으로서 올라오려고 한다라고 한 어떤 이 익명서 사건, 이런 소문이 퍼지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 이 고종은요, 황국협회, 어용상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보부상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보부상 단체였던 이 황국협회와 군대를 동원해서 만민공동회를 해산을 시키게 됩니다. 저는 익명서 사건부터 독립협회 해산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즉 이 헌의 6조를 받고 고종이 재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 독립협회가 해산되는 저 시간 동안요,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어떤 그 국내적인 상황은 굉장한 또 혼란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 뭐 고려 왕조, 뭐 그 전부터 우리가 이제 뭐 후삼국을 통일했던 이 고려 왕조 500년, 그다음에 조선 왕조 500년이라고 하는 이 오래된 시간의 왕정 체제에 대한 어떤 위협, 바로 그 위협이 오는 이런 시점에서 왕정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세력과 그다음에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새롭게 시스템을 바꾸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개화 세력들 사이의 어떤 이런 충돌들, 결국 그 충돌 속에서 누가 진압을 당했다? 독립협회가 진압을 당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독립협회가 진압을 당하지 않고요, 체제에 대한 어떤 정치 시스템이 독립협회가 요구하는 바대로 만약에 바뀌었다면 우리의 또 상황은 어떻게 변해졌을까요? 이 이후에 우리의 어떤 국제적인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근데 이제 역사의 만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무의미하지만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독립협회는 1년 만에 같이 존재를 하다가 해산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서 대한제국 본격적으로 이제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걸 추진해요. 고종은 굴욕스러운 아관파천 이후에 1년 만에 대한제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는데, 나라의 이름을 국호를 제국이라고 했다는 거, 황제 제자를 써서 대한민들의 나라가 아니라요, 민국 아니고요, 대한제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에서 요구했던 이 독립협회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개혁의 요구가 사실은 다시 원점으로 돌려지게 되는 그런 시점이 바로 이제 97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로 돌아왔나요? 대한제국. 이 고종이 어디로 돌아왔나요? 자, 이 덕수궁으로 환궁을 하게 됩니다. 경복궁으로 다시 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 왜냐면 너무 무서워요. 일본의 침입이 언제 또 들이닥칠지 모르고 자기도 시해를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위화감 속에서 어디로 가냐면 일본의 어떤 눈을 피할 수 있고 우리가 쉽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사관이 많은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 덕수궁이에요. 정동 지역 쪽이죠. 오늘날로 덕수궁이고 당시 이제 경운궁 이렇게 불렀는데 여기로 이제 환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러시아하고 일본 간의 세력 균형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요. 고종은 연호 씁니다. 광무라고 하는 연호를 쓰고요. 황제들만 오를 수 있는 어떤 거행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치르게 돼요. 환구단을 별도로 만들어서요, 황제즉위식을 거행하고요,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광무 개혁을 실시하게 되는데, 내용을 보시면 구본이에요. 옛 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 것을 참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근본이 뭐냐면 옛 것이에요. 옛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종에 대한 평가도 좀 엇갈리죠. 물론 이제 결국에는 우리나라 이제 국권 피탈기를 겪게 됐던 어떤 그런 시점이 고종 때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이제 많은 또 비난을 받기도 하는 왕이기도 한데요. 당시에 고종의 좀 노력을 또 엿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시점이 이 광무개혁 파트입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은 구본 신참이었지만요, 생각보다 저 신참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근대 문물, 그리고 이제 유학생들을 많이 파견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를 많이 설립하고요,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발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1899년에 대한국 국제 반포를 공식적으로 반포를 하게 되면서 황제의 국가면 황제는 무한한 권한을 다 가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게 됩니다. 내용 중에서요, 개혁 내용 중에서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전 사업을 벌이고 지계를 발급했다라고 하는 거.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땅을, 농경지를 경작을 하고는 있지만 그 경작지가 정확하게 누구의 소유의 것이냐라고 하는 게 조금 애매모호하고 이게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날의 어떤 이런 부동산, 이런 어떤 증서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걸 이제 명확하게 해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지계를 발급했다는 거예요. 요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지계 아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실시를 하고요. 그래서 지계를 발급하나, 그러나 뭐가 터지나요? 1904년에 러일 전쟁으로 인해서 지계 발급이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런 어떤 근대적인 토지 소유를 명확하게 해주는 저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으나 실패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다시 나와요. 저런 제도가. 언제 다시 나오냐면 우리가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게 되는 이 식민통치를 겪게 되는 1910년 무단 통치 시기 때 토지조사 사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황제의 군사권, 요거는 이제 군사권을 총괄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원수부를 또 설치를 하게 된다. 자, 그리고 또 교육기관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실업학교, 기술학교 이런 것들 많이 만들고요. 그 다음에 영토에 대한 부분도 경계를 좀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많이 보여지게 되는데 하나는 간도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독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 쪽으로 이주한 많은 그 이주민들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간도 관리사를 파견을 하게 돼요.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파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울릉도 옆에 있는 독도죠. 이 섬이잖아요. 이 독도라고 하는 섬인데 당시에 이제 이 울릉도를 군으로다가 군으로다가 승격을 시키게 되면서 독도 역시 저 울도군의 관할 영토로서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렇게 칙령이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울릉도 그리고 부속도서였던 이 독도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그리고 우리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론화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렇게 칙령을 반포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군으로 습격시키게 되면서 그냥 섬으로 이렇게 냅둔 것이 아니라 방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할구역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자,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대표적인 문제를 제가 하나씩 풀어드리는데요. 난이도 아주 높은 거 아니고 우리가 조금 기본 개념기를 다지면서 풀어보는 거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 드립니다. 자, 자주 독립의 국가를 목표로 창립된 가해 활동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했다.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황국협회 습격. 자, 요거 뭡니까? 독립협회죠. 독립협회. 자, 그럼 보시면 1번. 고종 강제퇴위 반대 운동을 주도하였다라고 했어요. 요거는 아니고요. 우리 이제 국권 피탈기로 넘어가게 되면 대한자광회 쪽에서 이제 주도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일제의 항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요거는 이제 보완해.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자, 중추원 개편을 통해서 우리 최초의 의회를 설립하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 최초의 의회 설립에 대한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면 우리가 독립협회로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태극서관을 설립하여 계몽서적을 보급하였다. 요거는 신민회 이후에 배울 거고요. 한일관계 사료집 편찬했다. 독립신문을 발행하였다. 요게 여러분 공통점이에요. 이름은 같지만 다른 신문. 요거는 임시정부에서 나온 신문이고요. 독립협회에서 나온 독립신문은 또 별개의 신문입니다. 요거는 틀린 내용. 자, 다음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황제권의 강화 내용이 그 다음에 뭐 군사제도의 개혁, 뭐 원수부 뭐 이런 것들 떠올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 조사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뭐 지계야문 요거 떠올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공업의 진흥 그래서 실업학교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세우고요. 자, 내용 보실게요.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였다. 황제권의 강화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뭐 무한한 권한을 다 누리고 있다. 황제가 모든 권한을 다 집중하고 있다. 육해군을 통솔할 수 있으며 법령을 제정할 수 있으며 모든 권한이 다 들어갑니다. 이 대한국 국제에 맞는 내용이고요. 별기군 이건 여기서 나오면 안 되겠죠. 자, 토지를 측량하고 지계를 발급하였다. 맞는 내용입니다. 지계함은 지계 발급. 자, 대동상해 장통회사 등의 상회사인데요. 요거는 근대식의 상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파트는 아니고요.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요. 가보개혁부터 시작해서요. 광무개혁까지 모두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험에 출제되는 포인트는요. 가보개혁의 내용, 1차 가보개혁, 2차, 그 다음에 을미개혁, 그 다음에 마지막 광무개혁의 개혁안들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특징적인 것들을 잡아서 구분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